이번 총선이 민주당에 크게 압승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우리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해라. 그리고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 국민의 삶을 좀 잘 살펴라. 이런 민심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바로 그런 일, 국민 민심이 만들어 놓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호소를 제가 우리 당선자님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당선자님들 귀에 크게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22대 국회 전반기를 맡게 됐는데 이 전반기 동안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잘 따라서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민주당 안에서 경선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민주당 당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게 좀 이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보도가 그랬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 그 명심 논란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명심 논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후보하고도 이제 사퇴 이후에 제가 하는 을지로위원회 공부하는 아침 모임에 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나서는 게 대표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친명 좌장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돼서 관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단일화도 아무래도 제가 당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도 그렇고 또 기본사회위원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원회 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렇게 하면서 저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슨 이변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 또 당선자들이 제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 단일화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국회의원들과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일화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얘기는 언론의 과한 추측이고요. 저도 제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선대위원장도 했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데 앞으로 그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줬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소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국회의장이 대신을 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아니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회에 압수수색이 2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5%가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균형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고 정말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결과 이후 뭐를 압수수색했는지를 보면 매우 이거는 그 의도적인 압수수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수수색할 때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를 살펴보고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국회의 상권 분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잘 지켜내는데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일화하는 관점에서 비판을 내셨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후보가 단일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후보들이 끝까지 가서 경쟁하고 하는 게 보통의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단일화가 되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국회의원들이나 당선자들이 좀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도 영향이 좀 있으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희 정경 발표에서 어떤 점을 좀 긍정적 호소하시는지 저 그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 22대 국회는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그거를 잘 반영해야 된다. 그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국회의장으로서 하는 그 기준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그게 바른 길인가 바르지 않은 길인가, 이거 중심으로 보겠다. 그리고 여야 간의 협상을 존중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하는데 국민의 민심에 맞지 않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거나 그냥 끌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도나 이런 협상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한데도 안 되면 그건 국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국민의 이익이 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여야가 협의해주고 나아가길 바라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국회법이 여야 합의로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헌 관련해서 거부권 관련 개헌은 22대 넘어가면 이제 개헌 이슈가 좀 떠오를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의장의 역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활동 생각하고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30년, 거의 40년 다 돼가는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죠. 87년에 대한민국 88 올림픽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의 반열, OECD에서 인정한 식민지를 겪은 최초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헌법 시스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 이 법률 미비, 헌법 미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국회의장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랄지 그다음에 입법부의 삼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그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져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경하게 밀고 있고 네? 강경하게 민주당에서 밀고 있고 주권 행사는 정부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장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법안을 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 기체된다. 그게 이제 난제죠.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부권을 한 법 중에서 이게 거부권을 하는 건 정말 국민이 동의될 만한 그리고 입법 하자가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래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권의 남용은 그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거부권으로 해서 한 법들을 어떻게 그러면 통과시켜 나갈 것이냐. 야권이 다 합쳐서 해도 192석이기 때문에 8석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진행될 텐데 저는 제가 가장 우리 헌정사상 어려웠던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운 협상을 해봤습니다. 123석밖에 되지 않는 여당이었고 여소야대였고 교섭단체도 3대 1이었습니다. 저 혼자고 야당이 셋이고 그리고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장관 임명 과정에 국회 파행도 7번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정부 구성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경, 정부조직법, 본예산까지 국회에서 다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이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보고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양당 원내대표의 그 협의 과정에 저도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그게 단순히 중재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득표율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런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그거 비공개니까 비공개로 끝내야 돼요. 그럼 혹시 여야 이제 원내대표 간의 그 협상 이런 게 잘 안 될 시 좀 직권 상정 같은 것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뭐 잘 안 될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여야 간 협의를 존중합니다. 그거는 국회라고 하는 게 대화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를 존중하는데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그런 법을 너무 정파적인 정략적인 문제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거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회법은 여야가 다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회법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